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쓸데없이 사소한 걸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자신이 먹은 메뉴까지 굳이 불필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사건의 주인공 또한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은 마크 해킹입니다. 마크는 1978년 4월 24일에 미국 유타주에서 태어났고 형제로는 3명의 남자 형제들과 3명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부모님과 총 9명이 한 집에 살았었죠. 이들 가족은 몰몬교 신자들이었고 이들에게 종교는 매우 중요했어. 마크의 가족은 동네에서 잘 살기도 하고 다들 능력도 좋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개개인도 성취욕이 강해서 다들 굉장한 노력파였어. 그래서 마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 또한 형제들만큼은 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과 경쟁심에 힘들었다고요. 마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였고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걸 좋아했다고요. 하지만 이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웃게 만든다기보단 사람들을 웃겨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줬으면 하는 쪽에 더 가까웠죠. 그가 자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훨씬 큰 신발을 일부러 신곤 했대요. 그래서 축구나 다른 스포츠를 할 때 신발이 헐렁거려서 넘어지게 만들었고 넘어질 때도 일부러 과장해서 흙을 얼굴에 잔뜩 묻히고는 사람들의 반응을 봤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마크는 로리 수아레즈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로리는 1976년 12월 31일에 태어났고 4개월이 되었을 때쯤 지금의 부모님에게 입양이 된 입양아였어요. 그 가족 또한 몰몬교 신자들이었죠. 이들은 로리가 10살 때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로리가 10살일 때 이혼을 해서 엄마랑 로리는 유타로 이주를 했던 것이었어. 그리고 로리는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외향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로리가 15살 때 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여행에 참가했다가 여기서 마크를 만난 것이었어. 마크는 늘 그렇듯 이 캠핑 여행에서도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들을 했대요. 밤에 캠핑파이어를 하는데 그 불 속에 손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었죠. 그는 당연히 화상을 입게 됐고 로리는 그걸 보고 놀라서 마크에게 약을 주면서 관심을 주게 돼요. 이게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교제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돼요. 시간은 흘러서 마크는 몰몬교에서 선교사로 선교를 나갈 미션을 받게 돼요. 몰몬교의 선교사들은 선교를 나가면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나 중요한 명절만 통화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공통점을 찾아 그들을 몰몬교로 개종시키는 게 목표라고 해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 TV나 영화, 음악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책을 읽는 게 전부였어. 그렇게 마크가 보내진 선교지는 캐나다였는데요. 마크는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굉장히 뛰어나게 활동을 했다고 해요. 말솜씨가 워낙 좋아서 사람들을 빠르게 개종시켰죠. 하지만 그가 잘 지키지 못했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를 제외한 모든 규칙이었어. 선교사로서 사람에게 선교를 하는 것은 뛰어났지만 다른 지켜야 할 TV, 음악, 술, 담배 등등 모든 다른 규칙은 어기게 됩니다. 사실 그가 갔던 선교 지역은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집도 많았고 다른 여성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른 여성들이랑 놀고 심지어는 관계까지 맺기도 했어.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형제들처럼 완벽한 척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됐고요. 하지만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그의 행동은 발각이 되어서 다시 유타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를 쳐서 집으로 보내지는 건 집안의 수치였어. 특히 이 가족들은 자신들의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해서 더 그랬죠. 하지만 마크는 가족들에게 모든 게 다 오해였고 그런 적이 없는데 자신이 모두 다 누명을 쓴 것이라고 설득을 했고 가족들은 그렇게 그의 말을 믿게 돼요. 이때 마크는 로리와 장거리 연애 중이기도 했는데 로리는 마크가 자신을 두고 바람을 폈다는 것 같은 의심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말을 믿기로 하고 이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몰몬교 교회에서 결혼식도 올렸어. 그리고 같이 유타 대학교에 진학을 했죠. 로리는 고등학교에서처럼 대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도 가졌어. 마크는 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로리보다 몇 년 더 공부를 하고 동네 병원에서 인턴으로도 일을 하며 이들 부부는 남들이 봤을 때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만 같았어요. 시간은 흘러 2004년이 되었고 마크와 로리는 둘 다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는 5년째가 되었어. 로리는 여전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당시 28살이던 마크는 아직도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프리메드를 따려고 노력 중이었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크의 말에 의하면 2004년 그는 졸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의과대학에서 종양학을 배우러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로리는 그럼 자신이 직장을 관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펐지만 남편이 커리어에 있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들은 크게 송별회도 하고 모두들 그들을 축복해줬죠. 그리고 이 시기에 로리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삿날이 가까워지자 로리는 짐을 다 싸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전화를 해보게 됩니다. 학자금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로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 학교 측에서는 마크 해킹이라는 남성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로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몰랐어. 애초에 지원한 적도 없는 남성이었다고 해요. 로리는 화가 나서 바로 당연히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자신은 임신을 했고 남편을 지지하러 직장까지도 관두고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를 가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요? 하지만 마크는 늘 그렇듯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현재 시스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100% 합격을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로리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믿지 않았고 로리는 자신 혼자 조사를 해보게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전에 다니던 대학도 2년 전에 자퇴를 했고 어떠한 학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마크는 학교에 가는 척 매일 아침 집을 나섰고 로리가 집에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과제를 하는 척 공부를 하고 있었어. 가끔씩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고 로리의 엄마에게 자신의 과제를 보여주며 괜찮은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적도 있었대요. 노력이 정말 가상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짜 졸업식 때는 아침에 갑자기 토를 하고 아픈 척을 하며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끝이 나서 가족들은 몰랐던 것이었어. 이런 노력으로 진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으면 좋은 성적을 받았을 텐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합격하기 전에 마크는 다른 주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면접을 본다고 다른 주들도 방문을 해서 며칠씩 시간을 보내고 오곤 했어. 물론 이 비용은 다 로리가 냈고 실상은 면접이 아니라 그냥 로리의 돈으로 휴가를 갔다 온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된 로리는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마크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로리는 마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에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만 이대로는 안 돼.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을 해야 할 거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리는 마크에게 변화를 해야 한다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편지를 쓴 것이었죠.
사실 이때까지 이혼 소송을 걸지 않은 것만 해도 마크는 행운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오히려 마크는 분노를 느꼈어요. 로리 주제에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나 화가 났죠. 또 로리가 거짓말을 폭로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자신의 완벽한 가족한테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들키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크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로리가 모든 사실을 알아낸 바로 다음 날인 2004년 7월 19일 아침 10시경에 마크는 경찰에 로리의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그는 경찰한테 로리가 평소처럼 공원에 조깅을 하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죠. 마크는 로리의 가족, 직장,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그녀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로리의 차는 곧 공원 근처에서 버려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지각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직장에 전화 한 통도 없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경찰은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고 마크의 집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집안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크는 바로 흔쾌히 알겠다고 승낙을 했지만 집안에 들어간 경찰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목격했어요. 우선은 로리의 가방과 결혼 반지가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로리의 차키 또한 집에서 발견됐죠. 차가 공원에 남겨져 있다면 키가 없이 공원까지 어떻게 간 걸까요? 그리고 로리의 차 운전석은 마치 키가 큰 사람이 운전을 했던 것처럼 좌석이 뒤로 당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로리의 키는 작았기 때문에 좀 이상했죠. 또 로리가 마크에게 쓴 편지까지 발견됐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마크의 진실이 적혀져 있었고 경찰이 보기에 이건 사건의 동기가 될 만했어요. 또 다른 이상했던 점은 침실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가 갓 구매한 새 매트리스였다는 점이었어요. 이불까지 다 새 거였기 때문에 접힌 자국까지 그대로 있었죠. 마크의 차에선 매트리스 구매 영수증까지 나왔고요. 왜 매트리스를 급하게 사야 됐던 것일까요? 구매 시각은 마크가 로리의 실종 신고를 하고 15분 후였어요. 또 마크의 침대 옆 서랍에서는 피에 뒤덮인 사냥용 칼이 발견되었는데요. 마크는 자신이 방금 사냥을 갔다 왔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고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일 것이라고 사건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한편 미디어에서는 로리의 실종 사건을 접하고 이걸 보도하고 있었어요. 마크는 인터뷰에도 나가서 로리를 본 사람이 있다면 제발 제보해달라고 울며 인터뷰에 출연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한편 경찰의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매트리스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매트리스는 테두리만 남기고 내부가 잘라진 채로 버려져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매트리스에는 혈흔도 묻어 있었어요. 마크는 점점 숨이 막혀오고 있었죠. 뭔가 수를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크가 생각해낸 건 심신미약이었습니다. 뻔하죠. 경찰은 그렇게 며칠 후 한밤중에 신고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신고 전화는 한 모텔에서 걸려온 전화였어. 신고의 내용은 한 남성이 나체로 밖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전화였죠. 그 남성은 다름 아닌 마크였습니다. 그는 나체이긴 했지만 샌들을 신고 있던 상태였어. 경찰이 보기엔 정신 나갔다는 사람이 그 와중에 발을 보호하려고 샌들을 신고 있다는 점이 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직업 특성상 정말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정신병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둘의 차이도 쉽게 구분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일단은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돼요. 그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아서 확실히 체포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그가 학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모두 대중에 공개가 되었고 가족들과 친구들은 마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크의 형 2명이 마크를 방문해서 제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까지 항상 거짓말만 해왔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겠구나 싶었지만 놀랍게도 마크는 진실을 털어놓게 돼요. 7월 18일, 마크는 로리의 편지를 받고 분노했다고요. 그래서 로리가 잘 때 자신의 총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서 로리의 뒤통수에 총을 대고 쏴서 죽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모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짓말로 이루어진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자신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과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죽이다니요. 어쨌든 그렇게 마크는 드디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었는데 그건 바로 로리의 시신을 찾는 일이었어. 마크는 로리의 시신을 사건 다음날 아침 바로 수거될 것을 알았던 동네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했어. 하지만 그가 자백했을 시점에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진 상태였고 그 매립장에는 4,000톤의 쓰레기가 있었죠. 하지만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2달이라는 시간을 들여 로리를 찾게 됐어. 시신을 찾았을 때는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서 발견된 턱뼈로 로리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요. 2005년 4월 15일, 마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형량 협상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최소 6년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요. 6년이라니 너무 짧아서 놀랍지만 당시 유타법상 6년이 최소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행히도 법이 개정돼서 이제 최소형량이 15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크는 아직까지도 다행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